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실손 의료비가 인상된다는 소식 뉴스로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실손 의료비는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고 일찍부터 보장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으로 오늘은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게 각종 수술에 대한 보장을 챙겨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오늘은 새해 맞이 목돈 마련 플랜이란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챙겨보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실손 의료비가 오른다고 하고요. 벌써부터 실비가 부담이신 분들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정보 드릴게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국민 대다수가 준비한 꼭 필요한 보험이 바로 실손 의료비죠. 실손 의료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갱신 안내장이 날라왔을 거고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3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갱신 안내장은 보험료가 인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라는 그런 안내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장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과거에 가입할 때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로 올랐다라고 이제 고객님한테 알려주는 갱신 안내장인데, 이 안내장을 보시고 아무런 내 의사 표시를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돼서 갑니다. 그래서 계속 보험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보험료가 너무 인상이 되면 내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그 갱신 거절이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준비할 때는 20년 납입됐든 30년 납입됐든 아니면 10년 납입됐든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할 시기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내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일이 단절되는 그 시기에 노후에는 충분히 보장만 보겠다라고 그렇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험 준비인데요.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나는 보험료 갱신돼서 인상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갱신이 아닌 걸로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 바로 갱신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그래서 갱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이지만 과거에는 5년에 한 번씩. 그러나 이 갱신 보험료 인상이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의료 쇼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는 어떻게 하면 이 대체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아프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실손 의료비지만 너무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갱신 거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됐어도 부담스러워도 가져가야 되느냐 많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의 담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단비는 최초 1회 아니에요. 재발되거나 했을 때 또 주고 안 하죠. 그리고 보장의 한도가 너무 금액도 작지만 보장의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보장의 폭도 넓고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수술비 보험이 실손의료비의 대체 방안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의 보장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통합보험으로 이렇게들 많이 가입하셨어요. 내가 실손
담보를 가입하고 싶은데 대부분 거기에 후유장애라든가 사망담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암진단비라든가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 구성을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통합보험으로 실손보험 가입하고자 통합보험으로 준비했는데 그 안에 진단비 수술비가 같이 들어가니까 보장의 금액이 크지는 않았죠. 그죠? 보장의 금액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너무 보험료가 비쌌죠. 그래서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입원 특약을 가져갔지만 보장 금액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 같은 거 따로 하나씩 더 추가로 들고 이런 형태였었죠. 그래서 이제 통합보험 안에 실손의료비가 있지만 이 실손의료비를 대체하는 그런 수술 특약을 보는데요. 오늘의 수술비 보험은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어떤 고객님이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해보면 지금은 실손의료비가 너무 갱신이 돼서 인상이 될 걸 우려해서 준비하는 수술비 보험이지만 반대로 내가 아직까지 실손의료비조차도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자 실손의료비 대체 방안으로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처럼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내 진단비라든가 어떤 수술비 담보가 너무 좀 작게 보장의 금액도 보장의 범위도 너무 작게 되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추가로 수술비 보험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보는 거고요. 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있죠.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자, 작은 수술. 그죠? 작은 수술부터 중대한 질환까지 내가 큰 질환으로 가면 갈수록 수술 금액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작은 수술에 대해서는 작은 생활질병부터 작은 수술비부터 큰 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충분히 이 수술비를 받아서 내가 병원비로 대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복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큰 질환으로 가게 되면 회복기간도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단절된 소독 기간도 더 길어질 거고 또 간병인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단절된 소득도 대체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간병인의 대체 비용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의료비 대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의 추가 보완으로도 굉장히 떠오르는 가성비 좋은 그런 담보 중에 하나죠. 자, 수술비 담보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자, 생명보험에서는 1종에서 3종까지만 있습니다. 수술 특약이 1종에서 3종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또 1종에서 5종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수술비만 있었는데 이제 손해보험에서도 어떻게 1종에서 5종 수술비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1종에서 5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외에 5대 기간이다, 2대 질병이다, 뭐 13대, 또 77대, 지금 100 몇십 대도 나왔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 진단비 외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뇌와 심장 질환이죠. 그래서 뇌와 심장 그리고 간이나 폐, 신장의 이 5대 기간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밑에 수술 특약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진단비 이런 구성을 하셨더라도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고 진단비 구성은 암이나 뇌나 심장 이 정도 구성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5대다, 13대다, 77대다 하게 되면 이 5대 기간 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질병이 같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작은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대 기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5대 기간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발병률이 높은 암은 일단 제껴 놓더라도 우리가 암 외에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가 좋다고 그랬고 또 뇌졸중보다는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가 좋다고 그랬어요. 뇌혈관 진단비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포함되는 이런 코드가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자, 이런 코드가 맞지 않아도 돼요. 몇 가지 보상되지 않는 거 외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코드가 맞지 않아도 내가 쓰러졌다, 아팠다, 어디 수술했다 해서 병원비 나온 영수증 첨부하면 나오는 게 실손의료비예요. 그런데
수술비라든가 진단비는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주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내가 뇌혈관 질환에 이 코드가 맞아야 뇌혈관 진단비도 주는 거고, 심장 질환이면 심장 질환의 코드가 맞아야 진단비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5대 기관에는 뇌혈관 질환이 수술비가 우리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좋다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수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단비하고 수술비 코드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보다 훨씬 좋다라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죠. 자, 5대 기관의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이렇게 코드가 많아요. 급성 루마티스열, 만성 루마티스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등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이런 심장 분류 진단 코드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진단비보다는 수술비가 훨씬 보장의 혜택이 넓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5대 기관 중에서도 간과 폐와 신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코드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보다는 보장의 폭이 훨씬 넓은 수술비 담보는 꼭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암과 뇌와 심장 그 코드에 맞춰서 아프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병되는 이런 질환에 대한 코드는 항상 보장의 범위를 같이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자, 5대 기관은 보장의 금액도 크지만 범위도 넓어요. 그렇죠? 범위도 넓다 보니까 이거는 관열 수술을 하느냐 비관열 수술을 하느냐를 보험회사는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5대 기관에 만약에 3천만 원 수술비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관열 수술로 하게 되면 100% 3천만 원 다 주지만 비관열 수술로 하게 되면 5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서 메스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게 관열 수술이었어요. 그죠? 대부분의 수술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수술을 하냐면 내시경이나 카테터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냥 구멍 뚫어서 관을 삽입을 해서 수술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신기술 의료 혜택입니다.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고통도 더 적고. 그래서 대부분이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기관 수술비 담보만큼은 보험회사가 관열로 했느냐 비관열로 했느냐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비관열 수술에 내시경이나 카테터 이렇게 신의료기술 수술을 해주지만 여기에 대뇌 내시경이라든가 복강경화 수술 또는 흉곽경화 수술은 관열 수술로 인정을 해준다. 왜? 너무나 큰 수술이기 때문에 관열 수술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5대 기관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수술비 담보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8대도 있었고 5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77대도 있었고 이래요. 근데 보험회사가 만약 내가 40대 수술비 1,000만 원을 가입했다. 77대 수술비를 뭐 1,000만 원 가입했다 했을 때 그 77대, 40대에 대해서 다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죠. 그중에서 13대는 100%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주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쪼개져요. 그중에서 23개는 뭐 30%, 그중에 뭐 10몇 개는 뭐 10%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100대다 70대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큰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작은 생활 질병에서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70대든 40대든 100% 주는 13대에는 어떤 수술이 있느냐. 여기에가 바로 뇌와 심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심장질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이 13대는 바로 당뇨나 심장이나 고혈압 또는 뇌혈관, 간질환, 그죠? 간, 신부전, 폐, 심장, 뇌 5가지 5대 기관도 13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5대 기관과 13대 수술비를 같이 가입을 했다. 근데 내가 5대 기관에 해당하면 같이 중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뭐 폐렴, 녹내장, 결핵, 뭐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동맥 경화 갑상선 질환 등이 바로 13대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뭐 30% 내가 40대 뭐 질병 수술비를 1,000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30%. 그래서 300만 원 지급되는 이런 담보들이 뭐 담석증이라든가 사타구니 탈장, 뭐 편도염, 축농증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치액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사 치액 질병수술비 따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액도 내가 가입한 1,000만 원에 뭐 10% 작게 최고 작게 나오겠죠. 10%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수술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정 근골격계 질환, 8대 질병, 8대 양성 신생물 특정 답 이런 거는 내가 가입한 금액의 10%씩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 수술의 종류가 막 70대, 100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안에서 짜임새 있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비에는 보상되지 않는 몇 가지 열거한 거 외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그거죠. 이게 특별히 질병이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비에서도 그렇지만 질병 수술비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아요. 자, 보상되지 않는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신, 행동장애, 우울증 이런 거 있죠.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유산, 뭐 불임, 합병증, 뭐 출산 관련 이런 거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적인 기형이라든가 비만, 그리고 또 요실금, 치액, 치질 이런 관련은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치과 관련. 그죠? 그리고 포경 수술한다는 이런 단순 이런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9번, 9번까지 열거한 요거 외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를 깔고 가는 거죠. 자, 보통 20년 납에 90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년 납에 100세 하시는 분도 있고 25년 납에 100세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내가 납입 기간이라든가 만기는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실손 의료비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 보완을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는 굳이 100세, 110세까지는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년 납에 90세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수술, 질병 수술비 30만 원 탑재 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이나 뇌 그리고 간, 폐, 신장 5대 기관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갔고 여기에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1,00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18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5대 기간이다, 40대다, 18대다 다 1,000만 원씩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죠. 해당이 되면 중복으로 해서 수술비가 3,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질병 수술비는 플러스 알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3,030만 원 해당이 되면 그래서 이 5대 기간은 40대에도 들어가고 18대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특정 다빈도는 뭐 관절염이라든가 뭐 생식기 질환, 백내장 이런 수술비에 특정 다빈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45세 남자분과 여자분들 보험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가 남자분이 47,000원이고 여자분이 3만 원대 초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보는 자, 5대 기간이 40대나 18대에 포함이 되니까 나는 5대 기간을 안 가져가고 싶어. 그럼 5대 기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넓게 40대와 18대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담보 외에도 다쳐서 수술한 뭐 상해 수술비 아니면 뭐 관상동맥 우회 수술비 뭐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담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세팅해서 추가로 보완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게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해보면 자, 우리가 뇌 쪽 질환, 우리가 암 다음으로 뇌나 심장이 가장 무섭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 쪽 질환의 수술비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대 기간, 요건 잘못 나왔네요. 5대 기간에 아까 제가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죠. 3,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1,000만 원 구성했습니다. 5대 기간 1,000만 원 구성했고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들어가고 77대, 40대 들어갑니다. 18대 들어갑니다. 했을 때 6,330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허혈성도 뇌 쪽 질환하고 똑같죠. 뇌와 심장은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간이나 폐, 심장은 5대 기간에 50%만 나와요. 그죠? 간, 폐, 심장은 50%.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5대 기간에서
비관혈로 수술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3천만 원 준비를 했는데 비관혈로 수술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반, 1,5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간이나 폐, 신장에서도 1,500의 반, 75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관혈, 신기술 의료 혜택을 보는 비관혈 수술에도 이렇게 보장 금액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자, 아까 치질. 질병수술비,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에서는 치질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생명보험에 내가 종수술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치질이 일종 수술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지만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질병수술비에는 치질이 보상되지 않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40대 질병과 18대 질병 수술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보장이 됩니다. 10%씩 보장이 돼요. 그래서 40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가입하면 거기서 10% 100만 원이 되는 거고 18대에서는 다빈도에 들어가서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치질 수술도 이렇게 130만 원씩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여성들 이렇게 힐 높은 거 신고 하면 발가락 변형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무지 외반증 같은 수술을 했을 때도 자 77대다 40대다 18대에서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 외반증도 12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자궁 폴립을 떼어놨다, 수술을 했다, 그럼 40대에서 50만 원 나오는 거고 77대에서 10만 원 나오는 거고 질병수술비에서 3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수술 범위가 작은 생활질병부터 큰 질환까지 이렇게 작은 질환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 관절염이라든가 어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죠. 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77대에서 10만 원 나오죠. 40대에서 50만 원 나오죠. 18대에서 30만 원 나오죠. 질병수술비에서 나오죠. 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양쪽 눈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는 왼쪽 눈, 하루는 오른쪽 눈 이틀 하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70대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이 나오지만 240만 원이 백내장 같은 경우 양안을 다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리 부정맥, 심근병증 이거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런 심근병증 진단받으면 아까 어떻게 해서 심장질환의 범위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라든가 심근병증 진단을 수술을 하게 되면 5대 기간 관열 수술하게 되면 3천만 원이고 비관열 수술하게 되면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77대와 40대는 관열 비관열을 따지지 않죠. 그래서 2천만 원 나가고 18대에서도 300만 원 나가고 또 질병 수술비 나가고 해서 이런 발병률이 높은 심근병증, 심장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5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진단비 못지않게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진단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장 금액이 작아요. 어떻게 해요? 암이라든가 뇌, 심장 아니면 간폐, 신장 이렇게 범위가 넓지만 이게 40대다 77대다 이렇게 범위를 넓게 가면 진단비의 보장이 넓은 게 수술비 보험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이 실손 의료비 대체 방안으로 떠오르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보험은 추가로 꼭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가서 실손의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보다 배꼽이 터지고 애물단위가 됐을 때는 과감히 실손 의료비를 버릴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비와 또 추가로 보완하는 어떤 수술비 플랜이 있으면 충분히 대체 방안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서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로 단절된 소득기간에 상실된 부분도 대체할 수 있고 또 간병인 쓰는 그 비용으로도 굉장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보험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은 최초 일회안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술은 우리가 자잘한 거 받으려고 수술 보험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떤 큰 질환이 와서 중대한 질환이 와서 수술 기간도 길고 회복 기간도 길어졌을 때 그 공백을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하는 보험이 가장 이상적인 보험 준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을 권해보는 거고 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절된 소득 간병비 대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질병일수록 계속 커지는 수술비 보험 추가 보완을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를 따질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보험인 바로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자꾸만 오르는 실비를 좀 대체하기에도 이만한 보험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단비를 추가하기에 너무 비싸다. 바로 이런 상황일 때에도 대체할 수 있는 보험,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수술을 하더라도요. 매번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데다가 이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미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가장 관심 많으신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기도 한데요. 오늘 강의해주신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추가적인 궁금증 해결을 해볼게요. 오늘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수술비가 아무리 중요해도 진단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진단비, 이제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면서도 이렇게, 대장 내시경 하면서, 위내시경 하면서 용종이나 선종 같은 거 떼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작게는 이렇게 대장 용종이나 위 용종 떼는 것도 수술에 들어갑니다. 왜? 떼어냈기 때문에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만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수술은 수술해야만 나오니까 수술비보다는 진단비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좋죠. 진단은 진단만 받고 약물 치료해도 나오잖아요. 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단비 구성은 어떻게 돼요?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비,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뇌 쪽도 이렇게 진단비 구성이 될 수 있고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구성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암, 뇌, 심장 그렇지 않으면 5대 기관의 간이나 폐, 신장은 말기자가 앞에 붙어요. 말기 간이냐, 말기 폐냐, 말기 신부전이냐. 그래서 진단비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이 6개가 아니라 훨씬 낮고 심근병증부터 부정맥부터 아니면 생활 백내장부터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할 때 진단만 받으면 큰 질환에 대해서 진단만 받으면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단비의 가장 단점은 반복적으로 주지 않죠. 최초 1회안입니다. 어느 진단비든 어느 보험사의 진단비든 최초 1회안이에요. 그렇지만 수술비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또 재발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수술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재발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발도 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 못지않게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술비는 반복 보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시면 용종 하나씩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용종을 떼어내는 정말 작은 시술부터 큰 수술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게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고요. 진단비는 비싸기도 하고 또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더욱더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단비가 있으셔도 좀 추가로 준비해 놓으신다면 정말 진단비 못지않은 보장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 보험이 거의 납입 면제 기능 그러니까 일정 진단 받으면 보험료 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수술비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 보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보장의 범위도 이렇게 넓어졌지만 납입 면제 기능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통합보험 가입했을 때 암 진단 받게 되면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보험료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보험도 마찬가지, 이런 수술비 보험도 마찬가지, 납입 면제 기능 다 있습니다.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유사암은 안 됩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량, 경계성 종양 이게 유사암인데 이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 되고요. 뇌졸중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면 다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보장의 범위도 넓어졌고 납입 면제 기능도 탑재돼서 예전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은 됐지만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에는 뛰어난 보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보다 조금은 인상됐어도 그래도 수술비 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인데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셨다가 진단 받으면은요 보험료 전혀 내지 않고 보장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수술비 보험료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혹시 어떻게 제한돼 있는지 궁금하고 고령자분들이나 유병자분들께는 가입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유병자분들도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지 뭐 5대 기간 3천만 원에 뭐 40대, 18대 이렇게 정말 다 가져가기에는 너무 비싸겠죠. 왜냐하면 유병자분은 할증 보험료가 붙어요. 그리고 이제 18대다 뭐 40대다 이렇게 70대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가입하는 금액이 건강하신 분보다는 조금 가입 금액은 하향됐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린이 보험은 이제 15세 미만 애들은 어린이 보험에도 수술 특약이 있고 또 30세 미만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수술비 담보의 보장을 좀 넓게 하시려면 성인 보험으로 그러니까 15세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성인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어린이 보험에 있는 그 수술 담보보다는 훨씬 수술비 보장의 혜택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조금은 오를 수 있고요. 보장 금액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령자 그리고 병력 있으신 분들까지 수술비 보험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함께했고요. 자,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보장 유리한 가성비가 뛰어난 수술비 보험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진단비에 비해서 혜택 범위 넓고요. 보험료 부담 없다고 하니까 몇만 원대를 추가하셔서 내 보험 보장 좀 든든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내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세일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 바로 새해 맞이 목돈 마련 플랜입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가 좀 힘차게 2020년을 맞이해야 될 텐데 주머니 사정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돈 마련 플랜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장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많은 결심들, 뭐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운동 계획이라든지 새해에는 꼭 이뤄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을 짜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저축도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뭐 어쩔 때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축할 때 어떤 그런 이자들은 몸에 와닿지가 않을 정도로 오르고 대신에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자가 굉장히 몸에 와닿을 정도로 크게 오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꼭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곧
1%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밑으로 금방 이제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뭐 돈을 불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80년대 요때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들어보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이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국가와 기업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서 이자율이 거의 16%에서 22%까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자율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도 그냥 이 재형저축만 가입하면 특별한 어떤 뭐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이도 충분히 돈을 불릴 수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저축이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넣었겠죠. 네, 가입을 예. 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한 7년 전, 8년 전 요때 재형저축이 잠깐 나왔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예. 조건이 굉장히 다른 그런 재형저축이 나왔는데요. 예. 한 3년 정도는 4%에서 5%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 저축을 해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재형저축이 잠깐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은행에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그 재형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상담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예적금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불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금 적금을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냥 통장에 그대로 돈을 넣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예금 적금을 하는 데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시청자님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그냥 예시인데요. 지금은 예. 예금 적금 이율이 1%대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5%라고 가정을 해도 아마 지금 당장 뛰어가서 이 저축을 가입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정이니까 좀 예. 크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5%니까 당연히 월에 5,000원 이자. 그래서 1년 동안이면 6만 원의 이자를 받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면 60만 원의 이자를 받지 않을까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닌가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연이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넣었을 때 5%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00만 원을 가입하면 5%의 이자를 주지만 2월 달에 넣는 100만 원은 5%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다 채워야지만 그 이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첫 회차는 5%가 맞지만 2회차부터는 12분의 11, 그러니까 4.58%. 예. 그다음에 3회부터는 또 떨어지죠. 12분의 10. 이런 식으로 돼서 맨 마지막 달에 넣는 그 100만 원, 10만 원, 이 내 적금액은 0.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다 합치면 나는 5%, 연이율 5%짜리 적금에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이자는 2.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1.5% 내가 적금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은 0.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100만 원에다가 5를 곱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5%를 그렇죠. 일단 곱하는 것도 아니라서 작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뭐 5%도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 작네요. 그러니까 예. 1.5%짜리 내가 예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예. 한다면 실질적인 거는 0.8%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입. 그래서 예. 내가 처음 적금 가입했을 때 내가 생각한 이자와 지금 내가 받는 이자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이자 소득세라는 게 있죠. 비과세 상품이 아닌 그런 적금. 뭐 보통 적금은 한 2년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예. 가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적게 받는 그 이자에서만도 또 이자 소득세 15.4%를 또 공제를 합니다. 또 세금이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정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고 정말 내가 번 돈을 예전처럼 은행에만 넣어둘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으로 좀 이렇게 네. 저축을 하는 방법일까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활용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우선 과거에는 연금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축보험이 또 따로 많이 있어서 그런 보험을 가입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자율이 좀 높을 때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의 이자율도 굉장히 높았고 최저보증 이율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해놓고
일정 기간 시간을 거치하게 되면은 돈이 불어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 최저보증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종류를 본다면 이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주식에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고 공시이율로 돼 있는 연금보험. 변액, 내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건 싫다라고 해서 공시이율이 있는 그냥 일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가입할 때는 이게 4%였어, 3%였어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 설계서를 보여주죠. 가입 설계서를 봤을 때 이대로 가면은 이 정도 금액이 불어나 있겠네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냥 가입들을 하세요. 근데 최저보증 이율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봅니다. 보여주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보증 이율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3% 4%짜리 연금 가입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최저보증 이율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이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공시이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최저보증 이율이 요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1.5%, 근데 5년이 지나면 1%,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0.5% 혹은 0.75%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3% 4%짜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나는 이자로 한 5천만 원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은 1,000만 원, 2천만 원 이자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거 연금 가입할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이율로 돼 있느냐 최저보증이율로 돼 있느냐 확정금리로 돼 있느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종신보험이 확정금리형으로 나와 있는 종신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축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신보험의 확정금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종신보험은 지금도 높은 걸 잘 찾아본다면 확정금리가 최하 2.75에서 3%까지 아직도 있는 종신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듯 하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의 이자들은 단리예요. 단리라는 건 내 원금에 이자가 붙는 그냥 방식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복리입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또 발생한 이자가 붙는 계속해서 제곱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적으로 계산이 조금 불가능한 정도의 시간만 흐른다면은 굉장한 이자율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보다도 더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복리입니다. 그래서 복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 이자는 굉장히 무섭게 불어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신보험하면 우리가 조금 약간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살아있을 때 보장 위주로 생각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종신보험도 왠지 뭐 죽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꺼리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종신보험도 좀 변천이 있었죠. 그렇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돈이 나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1인 세대, 1인 가정도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는 사망보험금에 집중한 종신보험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온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어떤 암이나 이런 치료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종신보험은 어떠냐면요.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고령화, 노령화 시대에 저축이나 노후자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금리라든지 최저보증 이율을 굉장히 높여놔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저축보험보다도 잘만 가입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나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변천이 되어 왔고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연금이나 종신보험이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긴 힘들다. 뭐 20년 뒤, 30년 뒤까지 바라보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보통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보면 납입이 다 끝나고도 뭐 5년에서 10년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기다리는 거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무해지 종신보험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으로 내가 정했다. 그러면 10년 납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바로 116% 정도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2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원금이 2,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원금이 2,400만 원인데 이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이자가 약 39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끝나자마자요? 네, 예. 납입이 끝나자마자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적금처럼. 그 400만 원의 이자를 내가 먼저 썼다. 라고 한다고 해도 5년 뒤에 또 400만 원의 이자가 또 생깁니다. 그만큼 뭐 일정 기간을 거치하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은 뭐 가져가는 게 보장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거네요? 원금은 그대로 남기고요. 예. 이자는 400만 원씩 5년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년마다 뭐 해외여행을 한번 좋은 데를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손주가 처음 생겼을 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주에게 내가 중고차를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저축 금액을 조절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네요. 이자를 5년마다 받아도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목돈 필요할 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500만 원 보장은 돼도 빼서 쓸 수 없으면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뺏어 써도 내가 가져가는 건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0년 납입할 땐 116%고요. 15년을 납입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125%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돈이 생기는데요. 예. 보시면은 45만 원씩 예를 들어서 내가 45만 원씩 15년 동안 나는 직장 생활을 한 15년간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자금을 모아서 독립을 하고 싶다라든지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45만 원씩 15년 납입하게 되면 원금이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예,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 정도를 10년간 저축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원금은 8천만 원 후반대인데요. 이자가 바로 1,000만 원이 넘게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1억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금액, 목표하는 기간에 맞춰서 이 금액을 설정하고 가입하면은 그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그만큼의 이자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 20대, 30대 정도 뭐 사회 초년생 분들도 저축을 해서 습관을 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게 없는 돈이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단점이 있다면 예. 해지환급금이 납입 기간 동안은 없다는 거예요. 저렴한 대신에요. 그렇죠. 예. 저렴하고 이자가 높고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이자가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내가 혹시라도 5년, 7년 정도 넣었다가 만약에 해지하게 됐어. 그랬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나는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 납입형 종신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예.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데다가 추가 납입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5년에서 6년 안에 원금이 보장됩니다. 내가 10년 납을 하기로 했거나 예. 15년 납을 하기로 했더라도 추가 납입 기능만 잘 활용을 하면 5년, 6년 안에 바로 원금이 보장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무해지 종신보험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거치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그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20년, 25년 이 정도가 되면은 약 3배에서 4배 정도가 불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하면 유리하냐면 나는 원금 보장이 조금 확실히 되면서 연금으로 좀 쓰고 싶다. 나중에 예. 노후 보장, 연금으로 좀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25년 정도 거치를 했을 때는 거의 내가 낸 금액 5천만 원 저축했다라고 하면 2억 정도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납입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저축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찾을 텐데요.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 혹은 추가 납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좀 금액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험인데 누구는 추가 납입을 했고 누구는 추가 납입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차이가 1억 원 이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저축했을 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어떤 길게 가는 거니까 적금처럼 1년, 2년 내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저축인 만큼 굉장히 좀 자세한 그런 상담을 거쳐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신보험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알아보시면 좋은 보험과 좋은 저축을 알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새해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한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목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보험으로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있는지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이 종신보험을 잘 가입하고 이율이 높은 걸 가입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테크도 되지만, 두 번째는 혹시나 내가 닥칠 위험에 어떤 가족에게 사망 보장도 돌아가죠. 이 두 가지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별탈 없이 잘 지냈을 때는 연금으로 또는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데다가요. 그다음에 상속세, 내가 나중에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건물이나 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우리 자녀들은 이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노후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쓰지 않고 나는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줘도 돼요. 그때 되면은 3% 정도 되는 금리의 어떤 보험이나 저축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을 그대로 자녀가 이어받아서 또 같이 손주가 또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상속할 수 있는 어떤 비과세 통장 하나를 계속해서 가족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이 보험을 꼭 잘 알아보시고 올해에 하나 새롭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 비과세는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변경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비과세 통장 하나만큼은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으로 목돈 마련하는 방법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